자, 마지막 10문제입니다. 오늘의 모의고사. 이거는 조금 쉽죠, 1문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걸, 공인중개사법은 조금 다양하게 풀어봐야 됩니다. 어려운 과목은 쉬운 것만 보고 쉬운 과목은 조금 어려운 것까지 봐야 돼요. 사실 작년에는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이 최고 쉬웠습니다. 1, 2차 통틀어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 1차는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차 일단 어느 정도 1차는 합격을 많이 시키고 2차만 보는 분이 해마다 28,000명 정도 돼요. 2차만 응시하는 인원이. 그래서 1차는 대체로 쉽게 내고 2차는 보통 한 과목은 어렵게 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해 쉽게 나온 과목이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돼요. 수능시험도 올해 수학이 쉽게 나오면 내년에 수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통상적으로. 그럼 작년에 공법이 쉬웠습니다. 공시세법도 어려웠고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어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은 최근에 5년 동안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어려워도 80점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법은 올해도 또 공인중개사법을 쉽게 내버리면 전부 다 합격되죠. 작년에 공인중개사법 이의신청 2문제 받아주는 바람에 전국에서 한 5,000명이 더 합격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조금 잘못돼도 안 받아줄 수 있고요. 조금만 잘못돼도 만약에 합격자가 적으면 받아줄 수도 있다고요. 별로 잘못된 거 없어도. 제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는 저 시험 보고 그 다음 날 정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은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하면 남이 소송은 안 해도 됩니다. 소송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소송하면 그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를 맞추는데 소송한 사람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불합격하면 당연히 또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 불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다 합격시켜 줍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소송 참여한 사람만 합격시켜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거 사례 보면 소송은 안 해도 모두 합격시킨다고. 그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답이 뒤바뀌면 그 소송은 할 필요 없어요. 돈 들어요. 변호사비 몇백만 들어가니까. 근데 이의신청은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의신청 그 정답 심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200문제 이의신청 다 들어오는데 본인 틀린 건 다 이의신청 한다고요. 그 100% 다 그렇다고 200문제를 다 이의신청 받아줄 수는 없겠죠. 일단 뭐냐면 이의신청 많이 들어온 건수로 빅데이터 그냥 통계 내가지고 최고 많이 들어온 것만 관심 가지지 한두 명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문제 잘못돼도 무시한다고. 한 문제 한두 문제 한 명이 이의제기 해봐야 그 문제 되지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작년에 대표적인 게 이게 축척인데 이거 빠져가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축척 이거 이렇게 써요. 축척. 축이 아니고 여기가 그 잘못됐구나. 요거 빠져가지고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 들고 일어나가 청와대 청원 넣고 이게 공정한 사회냐, 공정한 사회 만들자지만 이게 공정하냐, 나 못 들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의신청 받아줬잖아. 이게 사실 안 받아줘도 내가 볼 때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다 시험장에서 다 말했대. 감독관들이 그 미리 칠판에 적어놓고 다 말했는데도 나 못 들었다 우기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냐, 들은 놈 있고 못 들은 놈 있고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냐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줬어요. 올해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일단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근데 소송은 하지 말라고요. 괜히 돈만 들고 소송 3번만 소송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괴로워요. 소송하면 돈도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건 중요해요. 실무 가서도 알아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이 아니고 1억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신고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합니다.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매수인이 국가 등입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하면 X죠. 매도인이 국가고 매수인이 자연인이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돼요. 계약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 이상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6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라 하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그 가설 건축물 불법으로 그냥 지어놓은 거 이런 거는 상관 있어도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겠죠. 건축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용 승인 받은 것. 사용 승인 받았다는 건 준공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사용 승인,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는 말을 쓰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법에서 기타 법에서는 준공 검사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고요. 2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해보니까 내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금 입주자 대표회에서 와가지고 물건 매물 비싸게 올려달라고 자꾸 지금 강요하는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인적사항 제출하세요. 싫어하더라고.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는 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귀찮아하더라고요. 인적사항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법 주민등록번호 모르잖아요. 그 와서 뭐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아파트는 이거 5억에 올려놨냐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이렇게 따져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 결국 신고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현실적으로는.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돼. 피신고인이면 신고당한 사람이 인적사항 제출해야 되죠. 또 신고인도 인적사항 제출하면 왠지 괜히 내 인적사항 또 노출될까 봐 약간 두렵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그 어디 관공서에 전화해가지고도 항상 죄송하지만 전화 받으시면 성함 직책이 뭔데요? 이걸 꼭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나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하거든요. 그 직책 물어보면 그때부터 완전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은행이고 마찬가지고 어디든 항상 누군지 담당자 이름을 꼭 물어봐야 돼. 그 중개업소 할 때. 그래야 나중에 그걸 확인 설명서 같은데 확인 설명할 때 관공서에 물어봤으면 그 몇 년 몇 월 며칠 국토부 누구하고 통화해서 확인하였음 해가지고 이런까지 적어놓으면 그 나중에 판사가 봐도 아, 이 정도 확인했으면 개업공개사로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설령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담당자 이름까지 적어놔야 된다고요. 그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거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증거가 없잖아. 때린 거 뭐 영상 촬영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일기를 써놔야 돼.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지금 맞았음.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음. 이런 걸 적어놓으면 그 병원 가서 받은 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하면. 그러면 그게 나중에 증거로 인정된다고요. 일기를 써놓으면. 저는 와이프가 욕하고 하면 119에 112에 불러요. 전화해가지고 불러놓으면 출동하면 하면 왜 불렀냐면 와이프가 욕을 해서 불렀다. 이러면 나중에 이혼하려면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위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불러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그 출동 기록이 다 남거든. 112에 불러놓으면. 없어요. 무서워서 불렀다. 공포감을 느껴서 불렀다 하면 돼요. 왜 불렀냐 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된다. 3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통보해요?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신고센터. 해설이 있죠.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5번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10일 이내 10일 이내가 아니라 신고센터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10일까지 그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합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터 10일이 몇 번에 있나요? 10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40번에
13번, 12번, 13번에 있네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매월 13번, 40번에 1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제출한다나 뭐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한 달 그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잖아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처리 접수 결과니까 암기 프린트 40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위탁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보면 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마 한다 할 수 있다 가지고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위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강구하는 것을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암기 프린트 28번 무부양 광시공시 거기에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시공시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적어놨죠. 5번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행위. 자,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요 4개가 신설됐습니다. 이 무부양은 옛날부터 있는 거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허가. 6개. 2번, 1번이 답이고 2번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50%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포상금 지급해요?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등록관청 국토부 장관 X입니다. 단체 구성원, 즉 단체 구성원이 뭡니까? 친목회 회원이잖아요. 그 지역별로 친목회 회원을 회원이 있거든요.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친목회 회원 외의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하는 걸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게 왕따시키는 거 하면 3년에 3천만 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현업에 나가면 왕따 당하면 고발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고발하면 못합니다. 고발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못해. 더 왕따 돼요. 다른 데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걸 법을 알지만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으려면 또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다른 데 넘기려면 넘기지도 못해. 다 왕따시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개업공개사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소개 안 해주고 괴롭힌다고요. 저도 중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왕따 당해서 촌놈이라고 시골에서 왔다고 도시 다니는데 엄청나게 왕따 당하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하다가 저도 주먹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맞고 울더라고. 아이고 나도 때리면 되는구나 싶어요. 그때부터는 두드려 팼어 오히려 이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안 맞았어요. 갑자기 막 수업 시간에 의자로 찍어버리고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때리더라고요. 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더라고. 만만하게 보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만만하면 계속 괴롭힌다고요. 한번 엎어버려야 돼. 한번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자, 그래서 4번도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 3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 30일이나 1개월이나 그게 그게지 뭐 자꾸 따지고 있냐 이렇게 따지던데요. 물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면 달라요. 30일하고 1월. 1월은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국토부 장관도 틀렸잖아요. 4번에 30일도 틀렸고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30일 따로 정리해놓고 또 1월 따로 정리해놨잖아요. 다릅니다.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접수된 경우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죠. 1번이 답이고요. 4번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 것. 답 1번이네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죠.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2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 보면 법조문이 사실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법조문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보해주면 이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데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헷갈려요.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고. 등록관청은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도지사가 다니면서 조사는 안 하잖아요. 조사하면 전부 등록관청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러 나가죠. 그럼 등록관청이 적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1번이 답이고 2번 청문은 들을 문이 청문인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 취소 3개만.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자, 3번은 누가 합니까? 자격정지, 자격취소 전부 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4번은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취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것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부터 5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주 반복되는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5번에 답 1번입니다. 6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입니다. 1번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밑줄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입니다.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 6개월마다 1년마다 실시한다. 기본 모니터링 X로 출제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도 다 봤는데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80%가 똑같아요. 지금 심지어 문제 거의 90% 똑같더라고. 모의고사인데도 같은 사람이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거의 기출문제를 그래서 응용을 하다 보니까 똑같다는 얘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 나오던 게 나옵니다. 자,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모니터링 절차,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7번 협회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야 되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자,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이고요. 600명이 서울에서 몽땅 오면 안 되고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도에서 20명 이상. 시험에 600, 120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시험에 나왔어요. 전국 600명 이상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서울에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 삭제.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물론 현재 둘 다 서울에 있기는 합니다. 3번이 X고요. 4번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지금 그래서 한방이라는 PC 버전 정보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죠.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 자, 그 다음에 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1번 지부, 지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인가는 오직 협회 설립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인가.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2번 자격증 사본 게시가 아니라 원본 게시입니다. 등수사보자. 근데 자격증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게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면 자격증입니다. 부칙개공 자격증 없죠. 또 소공 고용 안 했으면 소공 자격증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소공을 고용했으면 소공 자격증 게시해야 될 의무가 소공에게 있습니까? 개공에게 있습니까? 개공에게. 제가 소공으로 취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게시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인장 등록도 하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인장 등록은 뭐 제가 못하고 사장이 가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격증 코팅 해가지고 뒤에 붙여놨더니만 사장이 오더만 저거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뗐어요. 근무하려면 말 들어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려면. 제가 자격증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뭐 박사 학위증 이런 거 막 어디서 대학에서 받은 거 상장 이런 거 표창장 걸어놓으니까 빨리 떼라 안 그러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그래서 다 뗐어요. 그 제가 그래놓고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했어. 저 소공 근무하는데 자격증 게시 안 하고 하던데요. 나와가지고 100만 원 가태료 사장 받았어요. 그리고 전 바로 잘렸어요. 예,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게시 안 하면.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정이라는 표현 오직 여기 한 번 사용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그 다음에 4번 공제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된다.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려면 이천 시장이 준 거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이천 안에서 옮기더라도 동만 바꾸더라도 그 등록증에다가 주소 고쳐서 다시 돌려받으려면 원본 제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6번 휴업신고는 등록증 4본 첨부해야 된다. 휴업, 폐업 업무 안 하려면 원본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 되니까 휴업, 폐업은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다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등록증 반납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재개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록증 반납했던 거 어떻게 돌려줍니까? 인터넷으로. 그건 좀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등록관청에 전화하니까 짜증내더라고. 실제 휴업신고한 사람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문 닫아놓고 망할 게 아니라 권리금 받고 다른 데 넘겨야 되죠.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돌려줍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거 뭐 택배를 보내줄게. 택배비는 네가 부담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전자문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는 이론 공부입니다.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과태료는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부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무등록. 2번은 무등록이네. 무등록은 2년에 3천만 원이 아니고 3년에 3천만 원이죠.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왜 이렇게 2번처럼 나왔냐면 옛날에는 3년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2년에 3천만 원 이렇게 낸 거예요. 3년에 2천만 원이다가 이제 3년에 3천만 원으로 다 바꿨어요. 징역 1년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법 초창기 때 재헌헌법 때 1950년대 이때 만들 때 1,000만 원하고 그 징역 1년하고 똑같았어요. 1,000만 원 엄청난 화폐 가치가 높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1억 낼래 1년 살래 하면 1억 냅니다. 다. 1년 동안 교도소 사는 게 말이 그렇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돈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형법 같은 데 보면 몇백만 원 나와 있어. 징역 3년에 뭐 700만 원 이런 거 나와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통 1년에 1,000만 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3년에 3천만 원 2번 X고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개사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인데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 안 하고 그냥 돈 받고 합의해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들 당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돈도 안 주고 협박해가지고 너 합의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가 합의하면 처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버대학교에 토론하라고 학생들한테 토론하라고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물어보니까 한 명만 폐지 안 하는 게 좋다고 다 폐지하는 게 좋다고 답을 해놨더라고요. 자,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비밀 누설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겁니다. 폭행죄 이런 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맞습니다. 자, 4번은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금액 이게 X죠. 직원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해서 사장이 양벌 규정에서 벌금 받으면 똑같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니까 직원은 잘못해서 1,000만 원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금액 X입니다. 5번 이 양벌 규정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양벌 규정에서 벌금 안 받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직원 잘못했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 행정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이렇게 벌칙 한도가 다른 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벌칙. 3번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머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거래인데 직접거래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거래 아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만약 중개업도 한다면 손님이 오면 방 3방 구하고 싶은데 하면 내 건물 해라 이렇게 하고 바로 계약하면 그거는 직접거래니까 안 됩니다.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손님 받는 건 상관없죠. 직접거래. 그 또 어떤 선생님들 이야기하던데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을 중개하는 거는 이거 직접거래 있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직접거래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근데 직접거래라고 자꾸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하던데 원칙은 아닙니다. 부부 별산제니까 배우자 돈으로 산 거 파는 거 중개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모든 자금 지급 등은 개업공개사가 다 해놓고 오로지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 공동체로서 사실상 직접거래로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례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돈 어디 자금 출처 돈 어디 났냐.
배우자가 친정에서 가져왔다 부인이 상관없어요. 근데 돈 어디 났는지 자금 출처 산 돈 어디서 났냐 그걸 돈을 보면 되잖아요. 돈. 그 남편이 다 돈 대줬다. 남편이 계속 공개사다. 그러면 그거는 직접거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배우자 명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 보통 좋은 물건 나오면 개업관계사들이 다 찍어 돌린다. 이렇게 사요. 싼 거 나오면 산다고. 그럼 누구 명의로 사요? 배우자 명의로 사요? 애인 명의로 사요? 그 애인 명의로 사면 문제가 없다고. 배우자가 문제예요. 배우자. 갖고 튈 거 걱정하면 그건 애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지. 튈 거 걱정하면 그건 애인이 아니라고. 더 못 줘서 가슴 아파야 하는 게 진정으로 애인이죠. 자, 10번에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2차 시험 마칠 때까지 긴장하셔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